5월 1일 오후 5시경에 나는 게이츠헤드의 문지기 집에 도착했다. 저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거기를 들렀다.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장식용 창에는 하얀 작은 커튼이 달려 있었으며 마루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난로가의 새창살과 난로용 연장들은 윤이 날 정도로 잘 닦여져 있었으며 난로가에는 불이 빨갛게 타고 있었다. 배시는 난로가에 앉아서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고 로버트와 그의 여동생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어머나, 올 줄 알았어요? 배시가 내가 들어서자 놀라면서 말했다. 반가워요, 배시. 리드 부인은 어때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예, 괜찮아요. 전보다 의식도 회복되고 침착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 한두 주일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최근에도 내 얘기를 했었는지 나는 배시에게 물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아가씨 얘기를 하시고 아가씨가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한 10분 전쯤 내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보통 오후에는 계속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다가 6시나 7시에 눈을 뜨곤 했어요. 여기서 1시간쯤 쉬다가 같이 갈까요? 이때 로버트가 들어오자 배시는 자는 아기를 요라맨이고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하며 차를 권했다. 내가 창백하고 피곤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기꺼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릴 적에 그녀가 내 옷을 벗긴 것처럼 내 여행복을 벗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며 제일 좋은 찻잔을 내오고 빵을 잘라서 버터를 바르고 케이크를 굽곤 했는데 그동안에도 틈틈이 어린 로버트와 제인을 옛날 나에게 한 것처럼 가끔 가볍게 두들겨주고 밀어주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지난날 일들이 되살아났다. 배시의 재빠른 동작과 건강한 용모와 성미가 급한 것은 옛날이나 다름이 없었다. 차 준비가 다 되어서 식탁으로 가려고 하자 그녀는 옛날처럼 단호한 어조로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했다. 난로가에 앉아서 들라는 것이다. 내 앞에다 찻잔과 토스트 접시를 올려놓은 둥근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마치 전에 맛있는 것을 살짝 훔쳐다가 어린이방의 의자에 놓고 먹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옛날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내가 돈필드에서 행복한지 그리고 주인마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남자 주인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분은 훌륭한 신사인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주인은 잘생기지는 않았으나 훌륭한 신사이며 나한테는 친절히 대해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사이 그 집에 와서 묵고 있는 화려한 손님들에 대해 말해주었더니 배시는 자세한 것까지 흥미를 가지고 듣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1시간이 지났다. 배시는 모자며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와 함께 문지기 집을 나와서 저택으로 향했다. 거의 9년 전에 바로 이 길을 걸어 내려올 때도 그녀와 함께였다. 어둡고 안개가 짙은 1월의 추운 아침,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멀리 미지의 목적지인 로우드에서의 냉혹한 피난처를 찾으려고 저기에 찬 지붕 밑을 떠났다. 이제 다시 저기에 찬 지붕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나의 전망은 아직 뚜렷하지 않고 마음도 괴로웠다. 나는 아직도 지구상을 방황하는 방랑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압박에 눌려서 겁내는 것은 덜해졌다. 내가 받은 학대의 상처도 이제는 말끔히 가셔지고 원한의 불꽃도 사라졌다. 앞장서서 홀을 지나던 배시가 우선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가씨들이 식당으로 올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곧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는 하나하나의 가구들은 내가 처음으로 브로크러스트 씨를 만났던 아침과 마찬가지였고 그가 서 있던 난로깔개까지도 그대로 난로가에 놓여 있었다. 시선을 서가로 돌리니 두 권으로 된 비위크의 영국 조류사가 셋째 단에 그대로 있었고 바로 그 위에 걸리버 여행기와 아라비안 나이트가 꽂혀 있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것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두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한 사람은 키가 무척 커서 잉그램양 정도였는데 몹시 야위고 혈색이 좋지 않는 것이 기분이 언짢아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금욕적인 인상이 풍겼다. 곱게 늘어진 스커트의 검은 옷감이라든가 풀을 빳빳이 먹인 린넨의 깃이라든가 관자놀이에서부터 그대로 빗어넘긴 머리라든가 흑단 염주인지 십자가인지 수녀의 장신구 같은 것이 그녀의 금욕적인 인상을 더해주었다. 그 여위고 혈색이 좋지 않은 얼굴에서 옛날 기억을 더듬을 수는 없으나 그는 틀림없이 엘리자라고 나는 생각했다. 또 한 사람은 확실히 조지아나였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조지아나는 아니었다. 날씬하고 요정 같은 11살의 소녀가 아니었다. 한창 피어나는 통통한 처녀였는데 살갗이 밀랍 인형같이 휘었다. 균형 잡힌 아름다운 얼굴에 수심에 잠긴 푸른 눈과 노란 고수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도 까만 것이었는데 그러나 모양이 언니 것과는 달랐다. 물결치는 듯한 것이 잘 어울렸다. 청교도적인 언니의 옷에 비해서 한결 돋보였다. 이들 자매는 각각 어머니의 특징을 꼭 하나씩 갖고 있었다. 여위고 창백한 언니는 연수정 같은 눈이 어머니를 닮았고 한참 피어나는 화려한 동생은 위아래 턱이 어머니를 닮았다. 어머니보다는 좀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엄격한 인상을 풍겼다. 그렇지만 않다면 아름답고 풍만한 얼굴일 텐데 내가 들어가자 그들은 일어나면서 나를 맞아들였는데 둘이 다 나를 에어라고 불렀다. 엘리자는 웃지도 않고 짧고 무뚝뚝한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아서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나를 잊고 있는 것 같았다. 조지아나는 잘 있었니? 하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여행이라든가 일기에 관한 평범한 얘기를 느릿느릿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곁눈으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평가하듯이 훑어봤다. 내가 입은 엷은 황갈색 외투와 주름을 바라보는가 하면 내 모자의 소박한 장식을 쳐다보기도 했다. 젊은 여성들이란 실제로 말은 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야릇하게 차린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어떤 오만함이나 쌀쌀한 태도라든가 무관심한 어조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면 신뢰를 범할 것도 그럴 일 없이 그 점에 관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다. 그러나 나한테 대한 냉소는 그것이 은밀한 것이든 또는 공공연한 것이든 간에 전에 가지고 있던 위력은 조금도 발휘하지 못했다. 사촌들 사이에 끼어앉아서 한 사람에게는 무시당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조롱당하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랐다. 엘리자는 나를 괴롭히지 못했고 조지아나는 나를 화나게 하지 못했다. 실제로 나는 딴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2~3개월 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자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힘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환희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절묘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리히드 부인의 상태는 어떠냐고 나는 곧 조지아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녀는 이 솔직한 말이 기대하지 않았던 건방진 말이라고 생각하나 잠자코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리히드 부인이라고? 아, 어머니 말이군.
그렇게 대꾸하며 병환이 중에서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2층에 가서 내가 왔다고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더니 조지아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푸른 눈을 크게 떴다. 부인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데 만나는 것을 필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랬더니 엘리자가 어머니는 저녁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모자와 장갑을 벗고 잠깐 배시에게 가서 리드 부인이 오늘 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방에서 나와 배시를 찾아서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다음 조치를 취했다. 오만한 것을 대하면 늘 움츠러드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습관이었다. 오늘 같은 대접을 받았을 때 1년 전의 나라면 다음날 아침에 게이츠헤드를 떠날 것을 결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어리리석은 생각이라고 느껴졌다. 숙모를 만나려고 100마일이나 온 이상 그녀가 나을 때까지 혹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머물 수밖에 없다. 그녀의 딸들의 거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해버리고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가정부에게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두 주일 머물게 될 거라고 말했다. 짐을 방으로 가져오게 하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층계 위에서 배시를 만났다. 마님은 깨어 계세요. 아가씨가 왔다고 말했으니 알아볼 수 있을는지 가보세요. 잘 아는 방인지라 안내가 필요 없었다. 지난 날 벌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기 위해 여러 번 불려다녔던 방이다. 나는 배시의 앞에 서서 서둘러서 걸어갔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미 저녁 때인지라 테이블 위에는 갓을 씌운 등잔불이 놓여 있었다. 전과 다름없이 호박색 침대포가 드리워진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화장되며 안락이자며 그리고 발 올려놓는데도 그대로 있었다. 그 옛날 나는이 발 올려놓은 데 앞에서 100번이나 무릎을 꿇고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나는 옛날에 무서워하던 회초리가 없나 하고 한쪽 구석을 살펴봤다. 회초리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꼬마 도깨비처럼 튀어나와서는 떨고 있는 내 손바닥이나 움츠리고 있는 목덜미를 내려 치곤 했었다. 나는 침대에 다가갔다. 커튼을 걷고 높이 포갠 베개 위에 몸을 굽혔다.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라 열심히 옛날의 인상을 찾아보았다. 시간이란 복수심을 억제하고 분노와 혐오의 격정을 달래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내가 이 부인과 헤어질 때는 슬픔과 증오심을 가졌는데 이제 돌아오고 보니 그녀의 커다란 고통에 대한 측은한 생각과 모든 학대를 잊고 용서하겠다는 강한 염원밖에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이 거기 있었다. 옛날이나 다름없이 엄격하고 가혹해 보였다. 어떤 수단을 써도 부드럽게 할 수 없는 독특한 눈과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거만스럽고 위압적인 눈썹이 보였다. 위협과 증오심을 가지고 나를 노려봤던 것이 몇 번이었던가. 이제 그 험상스런 선을 더듬어 나감에 따라 어릴 때의 공포와 비애의 추억이 어쩌면 이렇게도 되살아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내가 죄인이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숙모님 건강은 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일찍이 그녀를 2번 다시 숙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결심을 깨뜨렸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내 손가락은 시트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만약에 그때 그녀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더라면 나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매정한 인간은 그리 쉽게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타고난 반감이 쉽게 없어질 리가 만무하였다. 리드 부인은 손을 빼고 얼굴을 돌리면서 오늘 밤은 따뜻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쌀쌀하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곧 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돌과 같은 눈에서 끝까지 나를 나쁜 아이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를 좋은 아이로 믿는다는 것은 관대하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울분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나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압도하고 그녀의 성질과 의지가 어떻든 그녀의 지배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 어릴 때처럼 눈물이 솟구치려 하는 것을 나는 억지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침대 곁으로 의자를 끌고 가 앉아서 베개 위에 몸을 숙였다. 저를 오라고 사람을 보내셔서 왔어요. 병환이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라고 애써 말했더니 물론 그래야지 하고 말하면서 애들은 만나봤는지 물었다. 나는 물론 만나봤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한테 말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겠다고 애들한테도 말해줘. 오늘 밤에는 너무 늦어서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에게 할 얘기가 있었어. 가만히 있자. 뭐였더라? 두리번거리는 시선이 한때는 건장했던 몸이 지금은 완전히 쇠약해졌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조바심이 나서 뒤로 돌아누우면서 이불을 휘어감았다. 이불 위에 얹었던 내 팔꿈치가 이불자락을 꼭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붙잡아서 나를 귀찮게 굴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며 금방 짜증을 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가 죄인이었냐며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해왔어.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떠맡다니. 그것이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나를 괴롭혔어. 그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며 갑자기 화를 내는 성질이며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을 항상 심술궂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어. 솔직히 말하지만 그 애는 나에게 미친 듯이 아니 악마처럼 말한 적이 있었어. 어떤 아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거야. 그 애를 이 집에서 내쫓고 나서 정말 기뻤어. 로드에서는 그 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곳에 열병이 나서 여러 아이가 죽었다는데 그 애는 죽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말했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리드 부인에게 그 애를 왜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 애의 엄마를 싫어했어. 내 남편의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었는데 남편은 동생을 무척 귀여워했어. 그런데 그 동생이 그만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온 가족이 인연을 끊는다고 했는데 남편만은 반대를 했지. 그 뒤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바보처럼 울었어. 남편이 갓난아기를 데려온다는 것을 나는 한사코 말리면서 양육비를 주어 남한테 맡기자고 했어. 나는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미워졌지. 약골인데다 밤낮 울기만 하여 애를 태웠지. 그것도 다른 아이들처럼 기운차게 우는 것이 아니라 칭얼대면서 신음을 했지. 남편은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친자식처럼 돌봐줬어. 정말 친자식이 그 애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말이야. 또 우리 애들을 그 거지와 친하게 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우리 애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싫은 기색을 하면 남편은 화를 내곤 했어. 병을 앓아 죽게 됐을 때도 항상 그 애를 침대가로 부르곤 했는데 죽기 1시간 전에는
나한테 그 애를 부양하겠다는 것을 맹세까지 시켰어. 차라리 고아원에서 거지를 데려오는 것이 나았을 텐데. 그런데 남편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했어. 존이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야. 존은 나와 우리 형제를 닮았어. 철저하게 깁슨가의 피를 이어받았어. 아, 돈을 보내라는 편지를 이제 그만 보내주었으면 좋으련만. 이젠 더 보낼 돈도 없거든. 우리는 가난뱅이가 되어가고 있어. 하인들도 반쯤은 내보내야 되겠고, 집도 일부분 사용하지 않든가 세를 줘야겠어.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어떻게 살아간다지. 수입의 3분의 2는 저당의 이자로 나가고 있어. 존은 도박에 미쳤는데 번번이 잃어. 가엾은 애지. 속고 있는 거야. 존은 몰락하고 타락했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애만 보면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그녀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만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침대 저쪽 편에 서 있는 배시에게 뇌가 말했다. 배시도 그 편이 낫겠다고 하면서 밤에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침이 되면 정신이 말짱해진다고 했다. 나는 일어섰다. 그러자 리이드 부인은 잠깐만 있으라고 소리쳤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어. 그 애는 나를 협박하는 거야. 항상 자기가 죽든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어. 가끔 그 애가 목에 큰 상처를 받고 누워있다든가 까맣게 부은 얼굴로 누워있는 꿈을 꾸곤 한다. 나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다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지? 배시는 진정제를 한 모금 먹이려고 가진 애를 쓴 뒤 가까스로 성공했다. 그러자 곧 리드 부인은 진정되어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옆을 떠났다. 다시 그녀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10여일 뒤의 일이었다. 그동안에 그녀는 잠꼬대를 한다든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는 그녀를 흥분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금지시켰다. 그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조지아나와 엘리자하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냉담했다. 엘리자는 한나절 동안 재봉이나 독서 또는 글을 쓰면서 자기 동생이나 나한테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조지아나는 몇 시간이고 자기의 카나리아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도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나 오락이 없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올 때 그림 그리는 도구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 연필 상자와 종이 몇 장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과 떨어진 창가의 자리를 잡고 공상화를 그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화제는 변화무쌍한 상상의 만화경에 시시각각으로 비치는 광경이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보이는 바다라든가 떠오르는 달과 그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배라든가 갈대와 창포숲 사이로 연꽃관을 쓰고 나오는 요정의 얼굴이라든가 아가미나무 꽃으로 만든 화환 밑에 있는 바위종달새 둥지에 앉아있는 꼬마 요정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얼굴이 완성될 것일지 나는 생각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연한 까만 연필의 끝을 무디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종이 위에는 커다란 모가 진 얼굴의 밑부분에 윤곽이 그려졌다. 그 선이 마음에 들어서 나의 손가락은 활발히 거기에다 눈과 코를 그려 넣었다. 이마 밑에는 뚜렷이 가로지른 눈썹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는 당연히 콧날이 서고 콧구멍이 큰 모양이 좋은 코를 그렸다.
그러고는 결코 작지 않은 유연하게 보이는 입과 한가운데가 움푹 패여있는 다부지게 생긴 턱이었다. 물론 검은 구렛나루와 관자놀이 옆으로 드리워져서 이마에 물결치는 검은 머리카락도 필요했다. 다음은 눈 차례이다. 눈을 그리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왔다. 눈은 크고 모양이 좋게 그렸다. 속눈썹은 길고 검게, 그리고 동공은 크고 빛나게 했다. 잘 됐어. 그러나 실물과 꼭 같지는 않아? 그림을 훑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힘과 영혼이 모자라. 그래서 밝은 부분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더욱 검게 했다. 한두 번 연필을 대니 뜻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여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할 것만 같은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정신이 팔려서 만족하고 있었다. 그거 아는 사람의 초상화야? 엘리자가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묻고 있었다. 나는 공상의 인물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바삐 다른 종이 밑에 감추었다. 물론 거짓말이다. 사실은 정성을 다해서 그린 로체스터시의 초상화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아니, 나 이외에 어느 누구한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조지아나도 그림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다른 그림들은 마음에 들어 했으나 이 그림만은 추남이라고 했다. 둘이 다 내 솜씨에는 놀라는 것 같았다. 내가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번갈아가며 연필로 스케치할 수 있도록 자리 잡고 앉았다. 조지아나가 화첩을 내놓았다. 수채화를 한 장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더니 그녀는 당장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정원에 나가서 2시간도 채 못 되어서 우리들은 속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년 전에 런던에서 보낸 멋진 겨울 얘기며 자기에게 대한 주목 등을 말해주었다. 은근히 어느 귀족의 애정을 독차지했었다는 얘기까지 비쳤다. 오후가 되고 밤이 되면서부터 은연중에 했던 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갖가지 애정담을 말하고 감상적인 장면도 털어놓았다. 한마디로 그날은 나를 위해서 상류사회의 생활을 그린 한 권의 소설이 그녀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씌어진 것이다. 그 얘기는 매일 되풀이되었는데 언제나 같은 주제로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예정과 고민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머니의 병환이라든가 오빠의 죽음이라든가 가정의 앞날에 대한 현재의 암담한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화려한 과거에 대한 회상과 다가올 환락의 열망뿐인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어머니 병실에서 5분쯤 보낸 정도이지 그 이상은 머물러 있지 않았다. 엘리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할 틈이 없었다. 그녀만큼 분주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아니 그보다도 그녀의 근면의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자명종을 틀어놓곤 했다. 조반 전에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후부터는 정확히 시간을 등분해가지고 그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배정했다. 하루 3번 작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그것은 영국 교회의 기도서였다. 언젠가 내가 그 책의 어느 부분에 마음이 끌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예식 규정이라고 대답했다. 3시간은 양탄자로 써도 좋을 정도의 커다란 네모진 진홍색 천의 가장자리를 금실로 꿰매는 일에 배정했다. 그 용도를 물어봤더니 최근 게이트헤드 근처에 세워진 교회의 재단에 깔 덮개라는 것이었다. 2시간을 일기 쓰는데 배정하고 그리고 또 2시간을 채소밭에서 혼자 일하는데 1시간을 자신의 수지 계산을 검토하는데 배정했다.
그녀는 남과 교제를 한다든가 대화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이것으로 그녀 나름대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이 일과가 그녀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짜여진 일과를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지 존의 행동과 파산의 위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는 마음도 가라앉히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의 재산은 안전하도록 배려를 해두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수건의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즉, 규칙적인 습관이 영원히 흐트러지지 않게 은둔해서 자기와 경박한 세상 사이에 안전한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조지아나도 함께 갈 것이냐고 물어봤다. 조지아나는 자신과 공통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있는 부담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지아나는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갈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지아나는 나한테 자기의 심중을 털어놓지 않을 때는 대개 소파에 누워있거나 심심해서 몸부림을 쳤다. 때로는 깁슨 아주머니가 런던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안달을 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1~2달 동안 이곳을 떠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어머니의 죽음과 우울한 장례의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짐작되었다. 엘리자는 자기 면전에서 그런 불만을 중얼거리지 않는 한 동생의 태만과 불평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회계장부를 덮어놓고 자숙감을 펴놓으면서 자기 동생에게 불쑥 이렇게 말했다. 조지아나,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너보다 쓸모없고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야. 너는 인생을 유용하게 이용하지 못하므로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없어. 이성 있는 인간이라면 의뢰그래야 하듯이 자신을 위해 자신 속에 자신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데 너는 자신의 미약함을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꺼낸 엘리자는 한참을 설교를 했는데 자기들이 혈육관계로 어쩌다 태어나긴 했지만 그걸 빌미로 자신에게 기대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는 거였다. 전 인류가 소멸하고 단둘이 지상에 남는데도 조지아나를 구세계에 남겨두고 자신은 신세계로 갈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태연하게 이어갔다. 그런 장황한 얘기를 수고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언니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매정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 나도 언니가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가 언니보다 신분이 높아져서 자기를 가지게 되고 언니는 감히 얼굴도 내놓을 수 없는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는 스파이 노릇과 밀고자의 역할을 해서 나의 장래를 영원히 망치게 한 거잖아. 이렇게 말한 조지아나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1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코를 풀었다. 엘리자는 앉은 채로 냉정히 무감각하게 하던 일을 열심히 계속했다. 진실하고 관대한 감정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여기 두 사람은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신랄해졌고 또 한 사람은 가엾을 정도로 비열해졌다. 확실히 판단력이 없는 감정은 물을 탄 술맛 같고 감정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은 판단력은 인간이 먹는 음식물로서는 너무 쓰고 거칠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조지아나는 소설을 읽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엘리자는 새 교회의 성도 기념일 예배에 가고 집에 없었다. 종교에 관한 한 그녀는 엄격한 형식주의자였다. 날씨가 어떻든지 신앙상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날이 개이건 비가 오건 간에 일요일에는 3번 교회에 가고 평일에도 기도드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갔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거의 돌보지 않은 채 누워있는 빈사 상태의 환자를 찾아보려고 마음먹었다.
하인들조차 찾아보기를 게을리하고 고용된 간호원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실을 비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배씨가 충실하긴 하지만 자기 집 일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올 수는 없었다. 병실은 예측했던 대로 비어 있었다. 간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환자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낯빛 같은 얼굴을 베개에 묻고 있었고 난로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난로불을 일으키고 나서 이불을 여며주고 지금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창가로 걸어갔다. 빛발은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지상풍우의 소용돌이가 미치지 않는 곳에 갈 것이다. 지금은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영혼이 해방이 되면 과연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문득 헬렌 번지의 생각이 났고 그녀가 죽어가면서 하던 말, 그녀의 신념인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주장을 상기했다. 아직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하느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원할 때에 그녀의 창백한 영적인 모습과 여엔 얼굴과 엄숙한 시선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침대에서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고 묻는 소리였다. 그리고 배씨를 찾았다. 배씨는 문지기 집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나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너는 누구냐? 너는 깁슨가에서 온 아이도 아니고. 그러나 알겠다. 그 얼굴, 그 눈과 이마, 낯이 있구나. 넌 어쩌면 그렇게도 제인 에어를 닮았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제인 에어라고 말했다간 충격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내가 잘못 보았을 거야.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지. 제인 에어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 보고 닮았다고 했지. 더구나 8년이 지났으니 그 애도 변했을 텐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로 그녀가 상상하고 바랐던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제정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배씨가 자기 남편을 돈필드로 보내서 나를 데려왔다는 것을 설명했다. 내 병이 중하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조금 전에 돌안 눕고 싶었으나 팔다리가 움직여야지. 죽기 전에 마음이라도 편히 가지고 싶었다. 건강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부담이 된다. 간호원이 옆에 있니? 너 외에 이 방에는 아무도 없니? 나는 이 방에는 우리뿐이라고 다짐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2가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한 가지는 너를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르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따지고 보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내 병이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으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얼굴빛이 변했다.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운명하기 전에 오는 고통일 것이다. 그래, 말을 해야겠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말해주는 것이 좋을 거야. 화장대에 가서 그걸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가지고 오너라.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편지를 읽어보거라. 그것은 짧은 편지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인, 본인의 조카 제인 에어의 주소와 그녀의 소식을 알고자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에게 편지를 내서 지금 본인이 있는 마데이라로 데려올 생각입니다. 신인 총을 입어 노력의 대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린아이도 없기 때문에 조카를 양녀로 삼을 생각이며 내가 죽은 뒤에는 전 재산을 그 아이한테 양도할 생각입니다. 존 에어, 마데이라에서. 3년 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왜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하고 내가 물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너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한테 대한 너의 태도는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나한테 대들었을 때의 분노,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나를 미워한다고 단언했을 때의 어조. 나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단언하고 내가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할 때에 어린아이답지 않은 얼굴과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때린 동물이 인간의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인간의 목소리로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공포를 나는 느꼈어. 나는 숨차하는 그녀에게 물을 주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런 것 더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내가 과격하게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내가 어렸고 이제는 8, 9년이 지났는걸요. 그녀는 내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을 마시고 숨을 돌리자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내가 속부의 양녀가 돼서 안락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 나는 답장을 썼지. 실망시켜서 안 됐지만 로드에서 열병에 걸려 제인 에어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편지를 보내서 내가 한 말을 취소해라. 이제라도 곧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고 폭로해. 너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구나. 죽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없었다면 생각하지도 않았을 일을 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아주머니, 그 이상 더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다정하고 용서하는 눈으로 봐주세요. 너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야. 9년 동안이나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10년이 돼서 불꽃처럼 폭발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성질이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약하진 않아요. 불쑥 화를 내긴 하지만 집념이 그리 강하지는 못해요. 어릴 때 여러 번 받아만 준다면 아주머니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화해할 생각이 간절해요. 키스해 주세요, 아주머니. 나는 그녀의 입술에 뺨을 갖다 댔다. 그러나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침대에 엎드려서 답답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청했다. 나는 그녀를 눕히면서 얼음처럼 차고 끈적끈적한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기운 없는 손가락을 빼고 희미한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맘대로 하세요. 나는 깨끗이 아주머니를 조건 없이 용서하겠어요. 신의 용서를 빌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가엾은 고통받는 여인이여. 습관화된 마음씨를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살아있을 때도 나를 항상 미워했는데 이제 죽는 마당에서도 나를 미워해야 하다니. 간호원이 들어오고 배시가 그 뒤를 따라왔다. 다정한 표정이라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곳에 반 시간 이상이나 더 머뭇거렸으나 그런 빛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날 밤 12시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겨주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끼지 못했고 딸들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졌다. 그때는 이미 입관된 뒤였다. 엘리자와 나는 죽은 그녀의 얼굴을 보러 갔다.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조지아나는 가볼 용기가 없다고 했다. 한때는 그렇게 건장하고 활동적이던 사라 리드의 유해가 빳빳이 그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부싯돌 같았던 그녀의 눈은 차가운 눈꺼풀에 덮여 있었고 이마와 개성이 강한 용모에는 아직껏 냉혹한 영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에게는 그 시체가 이상하게 엄숙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우울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봤다. 그것은 마음의 부드러움도, 다정함도, 측은함도, 희망도,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힘도,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불러일으키지를 못했다. 다만 그녀의 비통에 대해 짜증나는 슬픔과 이런 형태의 죽음이 주는 공포에 대한 암담한 눈물 없는 놀라움 뿐이었다. 엘리자는 태연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이런 체격이면 장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의 고통 때문에 생명이 단축된 거야. 그러자 잠깐 동안 그녀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났다. 경련이 멎자 발길을 돌려서 밖으로 나왔다. 나도 방에서 나왔다. 우리들은 둘이 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